번째 책을 가지고 왔어요. 유튜브를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 잘 몰랐었는데 두 번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내가 좀 제대로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어떤 책을 읽어주면 좋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가장 처음으로 책을 추천해준 친구가 있어요. 음, 살면서 뭔가 많은 여자분들을 봐왔지만 각각 이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노래를 진짜 잘하네 이렇게 뭐 장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집중할 때도 있는데 이 친구는 와 진짜 같이 일해보고 싶다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성수동 쪽에서 작은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이전에 그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잠깐 일을 해봤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일을 같이 못하고 서로 갈 길을 가게 됐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회사에 남아서 거의 실질적인 수장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콜라보도 잘 하고 큰 기업들이랑 음, 재밌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야근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도 뭔가 콘텐츠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추천을 그런 분야로 좀 해준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는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을 추천해 줬는데 김민철 님이 지으신 거예요. 부제는 낯선 공간을 탐닉하는 카피라이터의 기록. 이분 소개가 재밌는 게 읽어드릴게요. 남자 이름이지만 엄연히 여자. 저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민철이가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이기 쉽지 않으니까. 카피 한 줄 못 외우지만 엄연히 카피라이터. 그 흔한 공모전 한번 안 해보고 광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 안다는 이유로 2005년 광고 대행사 TBWA 코리아의 카피라이터가 됐다. 음, 광고를 너무 몰라 회의 시간 치밀한 필기를 시작했고 그 회의록을 바탕으로 우리 회의나 할까라는 책을 냈다. 음, 기억력이 너무 나빠 평소에 다양한 기록을 시작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모든 요일의 기록이라는 책도 냈다. 나는 나의 빛을 기록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그 빛은 나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빛이었기에 미처 몰랐던 취향이 애써 외면했던 게으름이 떨칠 수 없는 모범생적인 습관이 난데없는 것에 폭발하고 다는 성질머리가 또 어지간한 것들은 무턱대고 긍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단순함이 여행의 빛 아래에서 드러났다. 여행을 통해 나는 나에 대해 진지하게 배웠다. 여행이 내게 말을 해주었다. 여행이 내게 나를 말해주었다. 역시 카피라이터 분이어서 그런지 문장이 장난이 아니야. 이게 모든 요일에 땡땡 이렇게 물인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요일의 여행 책을 갖고 와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랜덤하게 한 페이지를 읽어야겠다. 105페이지. 마법의 질문을 가지는 여행. 살면서 실용서를 좋아한 적이 없다.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실용서는 언제나 내게 비실용이었으니까. 뜬금없이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이 책이 실용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라도 고백하기 위해서다. 원래 알았는데? 실용적인 뭔가를 기대하고 여기까지 읽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어쩌라는 거냐 항의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참아주길 바란다. 이미 화가 났더라도 잠깐만 가라앉혀주길 바란다. 지금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여행에서 가장 실용적인 말 한마디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는 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디를 여행하든 두고두고 잘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한마디. 물론 이후의 장에서는 다시 이런 실용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어쩌면, 아니 정확하게는 이 책 전체에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실용적인 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서로는 좀 닥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차마 본론부터 시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본론을 시작할 때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지금부터 여행에서 가장 실용적인 말 한마디를 공개하겠다. 그건 바로 What's your favorite? 겨우 이거냐고? 겨우 이거다. 설마 진짜 저 말이냐고? 그렇다. 이게 무슨 중요한 비밀이라고 그렇게 뜸을 들였냐고? 중요하다.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써먹은 결과 한 번도 통하지 않았던 적이 없다. 마법의 주문처럼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모두가 진심이 됐다. 모두가 내 여행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고심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앞으로 볼 일이 없는 사람들도 모두 말 그대로 모두 오로지 저 한마디 때문에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라는 이 평범한 한마디 때문에 리스본에서의 일이었다. 그날은 모든 관광지가 공짜로 개방하는 날이라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그랬더니 저녁이 되자 한 발자국도 못 될 정도로 지쳐버렸다. 그때 눈앞에 구세주처럼 중고 CD 가게가 나타났다. 남편이라도 기력을 회복할 차례였다. 남편이 있으신가 보네요. 남편은 CD 한 장 한 장씩 다 살펴보며 에너지를 회복하고 있는데 음악에 무지한 나는 그 옆에서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설렁설렁 CD 자켓이나 구경을 하고 있다가 가게 점원이랑 눈이 마주쳤다. 가게 점원이 웃고 있었다. 그 가게를 다 털어가겠다는 기세로 CD를 확인하는 남편을 보며 그 웃음을 놓치지 않고 나는 가게 점원에게 물어봤다. 저희 지금 이 식당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어때요? 아, 거기 화려해요. 그리고 비싸요. 관광객들이 많이 가죠.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솔직히 그 돈 주고 갈 곳은 아니에요. 근데 뭐 가봐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럼 혹시 추천하고 싶은 식당이 있어요? 가게 점원은 식당 이름 몇 개를 댔다. 그래서 나는 질문 하나를 더 했다. 바로 그 마법의 질문을. What's your favorite? 생선? 고기? 생선이요. 아, 정말 러블리한 식당이 있어요. 슈퍼 어메이징. 지금 가면 안 기다리고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최고의 곳이 있어요. 근처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 빈 테이블을 확인하더니 지도를 그려주었다. 여기 생선이 최고라고. 중고 CD를 잔뜩 사들고 그곳에 갔다. 형광등 불빛 아래 6개의 테이블. 포르투갈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푸른색 무늬의 벽 타일들. 역시 푸른 문양의 접시들. 여기까지는 별로 특이할 게 없었다. 하지만 메뉴판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나는 다시 한번 마법의 질문을 꺼냈다. 그 순간 아저씨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눈을 부릅뜬 생선들을 가지고 나왔다. 여기서부터 이 식당은 특별해지기 시작했다. 오늘 잡은 생선들이에요. 왼쪽부터. 우리는 생선 바보들이에요. 추천해주세요. 그럼 이 생선을 먹어봐요. 맛있을 거예요. CD 가게 언니의 추천을 믿고 여기까지 왔으니 이젠 아저씨를 믿을 차례. 우리는 아저씨가 추천하는 생선구이를 주문하고 아저씨가 추천하는 와인도 함께 주문했다.
포르투갈에서만 마실 수 있는 와인이었다. 오늘 우리를 기어이 여기까지 이끈 여행의 신을 믿자며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 30cm는 가뿐히 뛰어넘을 생선 2마리가 우리 식탁 위로 올라왔다. 우리 한 마리 시켰는데요? 이게 한 마리예요? 2마리인데요? 주방장이 한 마리로는 모자란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2마리를 구웠고, 근데 당신들은 한 마리를 시킨 거니까 이게 한 마리인 거죠. 맛있게 먹어요? 우리는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보다가 우하하하 하고 웃어버렸다. 두 분 다 영어를 잘하시네. 포르투갈 분이랑 민철님이랑. 아저씨는 우리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쳐다보고 우하하하 웃었다. 우리 진짜 제대로 찾아왔구나. 이거 양 봐. 다 먹을 수 있을까? 잠깐만 사진 좀 찍자. 나 정신이 없다. 뭐지? 이 식당은? 먹어봐. 아, 떨린다. 아, 냄새부터 너무 제대로인데? 아, 속살 봐. 부드럽고 부드러워. 뭐야, 지금 밤중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촉촉하게 굽지? 이 와인은 진짜 이 생선이랑 베프구나. CD 가게 언니한테 절해야겠다. 이거 무조건 다 먹는 거야.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이걸 어떻게 남겨? 우리는 먹었다. 포크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맛이었다. 어느새 커다란 뼈 2개만 접시 위에 남았다. 아저씨가 또 찡긋 웃었다. 우리는 2 손가락을 들어주었다. 아저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가 시작이었다. 어디에선지 무엇을 묻든지 이 마법의 질문을 덧붙이면 사람들의 얼굴에 진지함이 깃들었다. 그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야? 라고 물었을 뿐인데 나에게 인생이란 어떤 의미인가를 고민하는 얼굴로 바뀌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취향을 동시에 다 불러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을 수없이 보았다. 다른 이유도 없고 순전히 나를 위해서. What's your favorite? 이라는 질문을 하는 낯선 한 사람을 위해서 상대가 진지하게 너의 결정을 믿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 질문을 여행 내내 써먹었다. 와인숍에서의 일이었다. 와인을 추천해달라는 말에 주인은 3-4개의 와인을 추천해줬다. 그리고 다시 꺼낸 나의 회심의 한마디. What's your favorite? 와인 가게 사장님은 추천한 와인 한 병 한 병을 다 쳐다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내가 이걸 좋아하나? 아니 이걸 좋아하나? 난 뭘 좋아하나? 고심 끝에 주인은 한 병을 골랐다. 그럼 그걸로 살게 라고 말하고 계산을 하려는 찰나 주인이 바코드를 찍어보더니 찡긋하며 말했다. 심지어 이건 지금 세일 중이야. 원래는 13유로인데 지금 세일해서 8유로야. 그러면 절반은 아니고 절반? 30-40% 세일했나 보다. 맛이 어땠냐고? 다음날 그 와인 가게 다시 가서 한 병을 더 샀다. 한국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맛있는 와인은 또 처음이라서. 당신이 누구든 얼마나 못났든 당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당신을 나는 사랑한다. 나는 당신이 들려주는 말들을 사랑한다. 그게 거짓투성이어도 상관없다. 당신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당신을 나는 당신이라고 부르려 한다. 당신이 들려주는 말들을 당신의 진심이라고 여기려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함께 믿고 싶기 때문이다. 김소연, 시옷의 세계, 마음산책, 2012년. 나의 이름은 여행객.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만났으니 잠깐만 진심을 보여주겠니? 너의 보석을 내게 보여주겠니? 나는 여행객, 너의 보석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길 사람. 그 보석이 이 도시에서 가장 빛난 보석이라고 믿어버릴 사람. 기꺼이 믿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나의 이름은 여행객. What's your favorite로 너의 진심을 알고 싶은 사람. What's your favorite에서 슬며시 드러나는 너의 진심에 내 여행 전부를 걸고 있는 사람. 무모한 사람.
아직도 진심을 믿는 순진한 사람. 나의 이름은 여행객. 어, 장난 없는데. 그리고 뒤에는 굉장히 드넓은 여백에 딱 두 줄이 쓰여 있어요. 남들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 어쩌면 그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남들과는 다른 여행의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다. 음, 인상적인데? 남들과는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여행을 떠나는 것. 음, 저는 매년 여름에 서핑을 하러 가는데, 근데 유튜브에 서핑이라고 치면은 막 외국 동영상들이 나오면서 짧은 보드를 타고 정말 집채만한 파도를 정말 멋있게 타잖아요. 근데 어, 전혀 그런 비주얼이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큰 보드에 엎어져 있다가 파도가 온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헤엄치다가 잘 일어나면은 잘한 거고, 뭐 휘청여도 잘한 거고, 못 일어나도 재밌고, 그렇게 서핑을 뭐 하루 이틀 타러 가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강습을 받진 않지만 처음에는 강습이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어, 마치 뭐 인생 스승님이 서핑 강사를 변해가지고 저를 가르쳐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도도 아무거나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리가 파도가 이제 멀리서 오다가 이렇게 커지다가 정점을 찍고 부서진 다음에 해변을 치잖아요. 근데 그 정점을 찍을 때 이제 보드에서 이미 헤엄을 어느 정도 쳐 나가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정점을 찍을 때 올라가는 거야. 일어서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쭉 추진력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정점을 치는 거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점을 칠 때보다 더 먼저 일어나면 이제 추진력을 못 받고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고, 너무 늦게 일어나면은 파도가 이미 가고 없으니까 내가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 꼭 맞춰서 파도가 정점일 때 딱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사실 처음 가거나 몇 번 안 가면은 알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이 정점인가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을 해줘요. 오는 파도를 보면서 아, 저 때쯤에 저 파도를 이 학생한테 태워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뭐 출발, 그리고 일어날 때가 되면 업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런 이제 일련의 강습을 해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적합한 파도가 있다. 그래서 파도가 나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데 내가 그 파도를 살려고 더 바다로 나갈 수도 없는 거고, 나보다 더 늦게 일어나는데 그걸 따라잡으려고 막 헤엄을 열심히 칠 수도 없는 거다. 그냥 나는 나한테 맞는 파도가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걸 타면 된다. 그리고 그 파도는 꼭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뭔가 현타가 오거나 돈을 너무 많이 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런 기억을 더듬으면서 약간 스스로한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처음 서핑을 시작한 계기도 웹툰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웹툰 중에 서핑을 그 이혼녀가 이제 가가지고 서핑을 하면서 좀 치유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너 왜 애기 못 낳냐 이런 걸로 구박을 많이 하고 남편도 거기에 대해서 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나 봐. 그런 상처들을 이제 파도와 바다로 극복을 하는 약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고 그때 저도 마음이 심란하던 때라서 아 서핑이란 걸 해봐야겠다 이러고 무작정 부산을 찾아가서 서핑을 시작했었었는데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스포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읽어야지. 171페이지. 나의 무능한 여행 짝꿍. 내 여행의 단짝은 외로움이었다. 생애 첫 여행, 외로움과 같이 떠날 수 있어 운이 좋다 느꼈다. 친구와 함께였다면 분명 내 여행을 돌보지 못했을 테니까. 가보고 싶었던 미술관에서 친구가 하품만 해도 나갈까? 라고 물었을 게 분명하다. 먹고 싶었던 음식 앞에서도 친구가 난 별로 생각 없는데 라고 말하면 그럼 나도 됐어 라며 돌아설 게 분명했다. 상대의 기분에 너무 쉽게 좌지우지 되는 나였다. 그 사실을 진작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혼자여야 했다. 혼자일 때 외로움은 드물게 찾아왔다. 자주가 아니라 드물게. 그마저도 수첩 한 페이지 끄적이면 커피 한 잔 마시면 순식간에 사라졌다. 혼자라 생각이 많았고 혼자라 그 생각들을 정리할 시간이 많았다. 무섭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내 대답은 하나였다. 아니요. 겁도 없고 외로움도 드물고 혼자가 편한 나는 그런 여행자였다. 혼자 여행을 하면 사람들이 쉽게 다가왔다. 손만 들어도 히치하이킹이 가능했다. 멍하니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으면 할머니들이 먹을 걸 나눠줬다. 여기 어디지? 밥을 사준 할아버지도 있었다. 진짜 어디지? 한 무리의 소녀들을 이끌고 섬으로 여행을 온 선생님은 혼자 다니는 나를 딱하게 여긴 건지 가는 곳마다 나까지 데리고 다녀줬다. 그 밤 그 선생님이 예약해놓은 민박집의 주인 할머니는 방을 같이 쓰자고 말했고 숟가락만 하나 더 놓으면 된다며 밥까지 차려주셨다. 그 겨울에 남해의 별미를 나는 염치도 없이 잘 받아먹었다. 외국 사람들도 혼자인 내게 친절했다. 집으로 초대한 할머니도 있었고 밥을 사준 사람들도 있었다. 유난히 내가 불쌍해 보였던 걸까? 알 수 없다. 어쨌거나 혼자는 내 여행의 단단한 코트였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래서 벗고 싶지 않은. 도쿄의 친구 집에서 오래 머무를 때 또 다른 친구들이 합류했다. 친구 집에 4명의 여자가 복작복작 모였다. 낯선 땅에서 친구들을 만난다는 건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골목 선술집에 서서 술을 마시고 배가 아플 정도로 웃었던 밤이 생겼다. 교회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아무 곳에나 내려서 해가 질 때까지 후지산을 보며 술을 마셨던 일요일도 생겼다. 한 명은 커피 전문가였기에 그 친구 덕분에 맛있는 커피의 기억도 생겼다. 함께 여행하는 것도 꽤 괜찮은 일이었다. 아니,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폭발해버렸다. 누군가 늑장을 부리며 준비한 것에서 아무도 오늘 어디 가고 싶은지 고민하고 있지 않은 것에서 나만 고민하고 있다는 것에서 그리하여 낯선 길을 헤매며 나만 목적지를 찾고 있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에서 정말 사소해 먼지 같은 것들에서 나는 폭발해버린 것이다. 가이드가 아니면서도 가이드 짓을 버리지 못한 건 정작 나인데
아무도 그걸 내게 요구한 사람은 없는데. 친구들은 눈치채지도 못하는 배려 덕분에 결국 나를 위한 여행이라기보다는 남을 위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이 어느 순간 뱃속에 자리를 잡더니 마음까지 단숨에 사로잡아서 나를 폭발하게 만든 것이다. 가장 늦게 도쿄에 도착한 친구가 가장 먼저 알아챘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행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것까지도 친구는 간파했다. 커다란 공원에 도착해서 친구는 철아,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 혼자 여행해. 혼자 있고 싶은 만큼 있다가 괜찮아지면 전화해. 라고 등 떠밀었다. 나는 굳어진 얼굴로 나무 그늘 아래서 MP3를 귀에 꽂고 수첩을 폈다. 밤나무 냄새가 너무 지독했는데 그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혼자 떨어져서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점점 화를 떠나보냈다. 2시간쯤이 지나서야 나는 간신히 회복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누군가와 같이 여행하기에 꽤나 부적합한 인간부류라는 걸. 이제 진짜 여행은 혼자만 떠나야겠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짐을 깨야만 했다. 신혼여행을 혼자 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인싸신데?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신혼여행지는 정해두었다. 아일랜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신혼여행을 준비했다. 론리 플래닛 아일랜드판을 사놓고 영화만 빽빽한 그 책을 아침 저녁으로 정독했다. 어디를 가고 싶은지, 어디를 가야 우리가 좋아할 건지 끝없이 상상하며 꼼꼼히 준비했다. 그리고 결혼하기 일주일 전 나는 저녁을 먹다가 남자친구에게 물었다. 근데 우리 신혼여행 어디로 가는지 알아? 아, 맞다. 안 그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신혼여행은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물어보려고 그랬다고? 나는 침착하게 아일랜드 지도를 펼쳐들고 설명을 시작했다. 보통은 더블린에서 여행을 시작하지만 나는 아일랜드 서쪽이 궁금하므로 골웨이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뒀다. 딩글이라는 도시가 특히 궁금하므로 숙박을 이틀 예약해뒀지만 혹시 너무 마음에 든다면 하루 더 머물 수 있도록 그 이후의 하루는 일정에서 비워뒀다. 그때 딩글이 마음에 안 든다면 갈 수 있는 후보 도시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등등. 설명이 끝나자 남자친구는 딱 한마디 했다. 잘 따라다닐게요. 아, 맞다. 이런 사람이었지. 삐질삐질 웃음이 나왔다.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길지. 방향 감각도 제로. 3년을 매일같이 다닌 길 위에서 다시 길을 물어보는 사람. 매일 오가는 학교와 집인데 수시로 지하철을 잘못 타는 사람. 밑도 끝도 없이 이상한 곳에서 내려버리는 사람. 여행에 적합한 어떤 감각도 탑재하지 못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 심지어는 여행 욕구도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연애할 때 내내 물어봤지만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어떤 나라가 궁금하다거나 거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TV 여행 프로그램을 보면서 늘 흥분 모드로 우리 나중에 저기 가볼까? 라는 나에게 응 이라는 대답만 남기는 사람. 여행하기 몇 개월 전부터 여행 준비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아는 나에게 봐야 할 것도 가야 할 것도 먹어야 할 것도 없는 남편이 생겼다. 외로움의 자리를 대신할 나의 새로운 여행 짝꿍이 생긴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행 짝꿍은 무능했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기차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라고? 라고 물으면 한참 생각한 후에 간신히 그 도시 이름을 말할 정도로 무식이 넘쳤다. 일주일이나 머무른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어딨지? 라고 물어서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를 목청껏 외치고 싶게 만들기도 했다. 한참 낯선 거리 위에서도 우리 집에 다 온 거지? 라고 말을 해서 나를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다.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내 몫, 지도를 보는 것도 내 몫, 그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도 내 몫이었다. 그 밖의 소소한 것들이 모두 내 몫이었다. 딱 한 번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냐는 질문에 전주 여행을 선물해달라는 답을 했다. 대신 모든 준비는 남편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 손이 근질근질했지만 아무것도 찾아보지 않았다. 왜? 남편이 준비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전주 여행 정보를 줬지만 흘려들었다. 왜? 이번 여행은 남편 몫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났더니 남편은 아프기 시작했다. 부랴부랴 숙소에 들어가서 열이 나고 식은땀이 흐르는 남편을 간호했다. 그때 알았다. 여행 준비 같은 건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건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그게 나의 운명이라는 걸. 프랑스를 여행할 때의 일이었다. 작은 민박집에서 나와서 그 다음 도시로 가는 기차 안에서 열쇠를 발견했다. 민박집 아저씨에게 반납해야 하는 방열쇠가 내 바지 안에 들어있던 것이었다. 아침에 민박집 아저씨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오늘 오후엔 이탈리아 커플이 오기로 했어. 열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돌려줘야 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내가 열쇠를 가져와 버린 것이었다. 우편으로 붙일 수도 없고 모른 척 돌아설 수도 없고 방법은 하나였다. 내가 직접 다시 갖다 주는 것. 다음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다시 돌아가는 기차표를 샀다. 남편이 말했다. 나도 같이 갈게.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기차값이 2배잖아. 역에서 기다려. 돌아왔더니 남편은 기차역 안 헤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게 우리다. 결국 그렇게 돼버렸다. 여행지에서는 철저한 가모장제. 모든 건 내 뜻대로. 모든 건 내 주도하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해결. 그리고 그 가모장제를 누구보다 좋아하는 건 남편이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남편은 잘 따라다녔다. 어딜 가든 싫다는 내색 한 번 한 적 없이 충실하게 따라다녔다. 오히려 나보다 더 좋아할 때가 많았다. 맛있는 걸 먹으면 같이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았다. 혼자였을 때는 차마 들어가 보지 못했던 식당 앞을 지날 때였다. 예전에 혼자 여행 왔을 때 저기를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었어. 근데 이상하게 저기는 못 들어가겠더라고. 그 이야기에 남편은 그럼 지금 가자 라고 말했다. 대단치도 않은 맛이었지만 왜 그땐 혼자 여길 못 들어왔을까 의아했지만 오래 묵었던 억울함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다. 좋은 걸 보고 흥분할 때, 응? 옆에서 같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좋았다. 미술관에서는 서로가 발견한 것들을 나누며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합쳤다. 혼자 여행할 땐 이걸 그가 보면 좋았을 텐데 수없이 생각했는데 같이 여행하니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졌다. 그냥 지금 같이 보면서 같이 좋아하면 된다는 건 참으로 간단한 행복 공식이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이토록 자유로운 일일 줄 몰랐다. 우리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설픈 지식을 서로의 다정한 호칭을 불렀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로에게 늘어놓았다. 우리가 영어를 썼으면 어쩔 뻔했어. 도대체 비밀 얘기가 없었을 거 아냐? 프랑스어도 이탈리아어도 어쨌거나 알파벳 언어는 안전하지가 않아. 여행지에서 한국어는 비밀스러운 암호가 되었다. 그 사실이 우리는 너무 좋았다. 낯선 곳에 밤늦게 도착해서 너무 당황하지 않은 것도 익숙한 사람이 옆에 있어서였다. 낯선 숙소를 순식간에 익숙한 장소로 만들어준 것도 익숙한 사람 덕분이었다. 남편은 언제나 내가 정한 숙소를 최고라 생각하고 있었다. 언제나 내가 정한 여행지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여행 호흡이 최적의 호흡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 어느 순간 나는 내 여행에 가장 충실한 지지자를 얻게 된 것이었다. 가장 최근 여행에서의 일이었다. 난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피엔자에 가고 싶었다.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에 완전히 반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부터 세심하게 준비했다.
외국 사이트들을 뒤져서 버스 시간을 출력했다. 시골로 들어가는 버스들은 주말이면 없어지기 일쑤니까 평일로 일정을 짰다. 하지만 버스가 한 대도 없었다. 버스 터미널에 버스가 한 대도 없다니. 이탈리아 국경일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동방박사가 온 날이래나 뭐래나. 며칠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다 쉬었으면서 온 동네가 난리였으면서 왜 또 니네들이 왜 또 쉬는 건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없던 버스가 올 리 없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다. 혹시 다른 곳에 버스가 있나 해서. 남편의 증언에 따르면 어느 순간 고개를 돌리니 내가 저 멀리 언덕 위를 달리고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 버스 터미널이 또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는 그리로 달린 것이었다. 하지만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대신 버스 시간표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확인해보니 10분 후면 버스가 온다는 스케줄이 적혀 있었다.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거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서. 기다렸다. 10분, 20분, 30분. 정말 못 가는 건가? 예약한 호텔은 날리는 건가? 낯선 땅에서 미아가 되는 건가? 별의별 생각 때문에 식은땀이 막 나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그냥 여기 더 머무를까? 거기 호텔도 다 예약해놨어. 환불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조건으로 싸게 예약했거든. 며칠이나 예약해 놓은 거야? 이틀. 그럼 가야겠네. 택시라도 탈까? 1시간이나 걸리는 택시를 탄다고? 물어나 보는 거지. 에라 모르겠다 싶어 택시를 물어봤더니 10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다. 와. 어차피 거길 안 가도 숙박비로 10만 원 이상 날리는 거였다. 택시비로 10만 원을 날리나 숙박비로 10만 원을 날리나 똑같다 싶어 택시로 출발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그제야 남편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뭔가 바뀌었다. 신혼여행에서 비행기를 놓쳤을 때 남편은 저기압이 되었다. 몇 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남편이 그때마다 소소하게 저기압 상태로 돌입하는 걸 봤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웃었다. 남편이 아님 말고의 태도로 나를 달랬다. 남편이 나의 무능한 여행 짝꿍이. 화 안 나? 왜 화가 나? 버스를 놓쳤잖아. 버스 없었는데 뭘. 그래도 표정도 안 굳었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다 차려놓은 여행에 내가 무임승차한 거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변수에 화를 내는 건 사람이 염치가 없는 거지.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뭐 버스 없는 게 무슨 별일이라고 화가 왜 나? 함께한 7년의 여행이 준 선물 같았다. 아니 명백한 선물이었다. 여행에서 남편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아까 내가 한참 버스를 찾으러 뛰어다닐 때 남편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그 전에는 얌전히 나를 기다리던 사람이 자기도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새 남편은 다음 여행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 다녀온 곳을 이야기하면서 또 가고 싶다고 줄기차게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작은 도시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변수 앞에서 나를 안심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남편이, 나의 무능한 여행 짝꿍이. 더 이상은 결코 무능하다 말할 수 없는 여행 짝꿍이 된 것이다. 여행의 경험이 많은 내가 여행의 경험이 전무한 남편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처음 나의 오만한 생각이었다. 7년 동안 같이 여행을 다녀본 결과 남편도 나를 바꾸고 있었다. 내가 내 욕심에 지쳐 방황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남편이 알려줬다. 와, 그건 한 번도 생각 못한 건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 거길 안 가도 된다니.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된다니. 새로운 여행의 문이 열린 건 그때였다. 저기가 유명하대 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누가 그래? 라고 물었다. 블로그에서 봤어? 라고 대답했더니
남편은 그 사람이 도시의 모든 식당을 다 가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난 남들이 어딜 가든지 뭘 먹는지엔 관심이 없어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새로운 여행의 문은 또 열렸다. 어떠한 여행 정보도 없는 남편에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다. 목적지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었다. 순간순간의 우리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남편은 우리의 여행을 바꾸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여행을 바꾸고 있었다. 나에겐 무능한 여행 짝꿍이 있다. 무능해서 가장 유능한 짝꿍이 있다. 외로움이란 짝꿍도 좋았지만 나는 지금 이 짝꿍이 정말로 좋다.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노천 카페 같은 그런 데서 한 이제 할머니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당당한 태도와 선글라스와 볼드한 팔찌와 귀걸이와 빨간 립을 바르고 있는 여성분 한 명이 식탁에서 뉴스페이퍼를 읽고 있고, 바로 같은 테이블에 쉐어하고 있는 노란색 셔츠를 입은 대머리 할아버지, 하지만 마찬가지로 뭔가 여유롭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있는 그런 사진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염장을 제대로 지르시네요, 민철님. 혹시 카피라이터들은 그냥 남편이랑 여행해서 너무 좋더라고. 나 혼자였으면은 버스도 못 탈 뻔했는데 나를 막 토닥토닥 해주던데, 이게 아니라 나의 무능한 짝꿍이 그래서 가장 유능하고 나의 외로움이란 짝꿍보다 나의 이런 짝꿍이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시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정말 좋다. 다시 보니까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가 모호해진 일상을 자극하는 카피라이터의 기록. 오래도록 이 햇빛을, 이 바람을, 이 순간을 기억할 것. 느낌표.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하루하루 더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여행?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추천해준 와이 너무 고맙다. 좋네. 근데 지금 막 아무도 듣지 않는데 우주에서 나 혼자 뭔가 라디오 주파수의 목소리를 실어서 내보내는 것 같아서 좀 공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런데 누군가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든 뭐 이메일이든 인스타든 뭐든 이런 책 읽어주세요, 아니면 읽어주세요도 아니고 나 요즘 이런 거 읽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제 내일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가야 되니까 여기서 인사를 또 해야겠다. 내일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잘 자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